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계속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간만에 원달러 환율이 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5% 상승하며 3,158포인트,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1,021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인데요. 어제 공개된 연준의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차례 동안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매입 규모, 축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언급이 올해 처음으로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며 강달러세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반도체 정점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 인하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대거 나왔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키워드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이죠. 화합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종목 리포트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예스티라는 종목이고요. 전력 반도체의 대표 주자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예스티가 이 전력 반도체 부문에서 어떤 성장성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소프트 시간은 마켓컬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켓컬리 관련주들 시장 흐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켓컬리가 과연 나스닥에 상장할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에 상장할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정점 논란입니다. 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하락 가능성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7조 원을 넘게 매도했는데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7조 원 넘게 또 순매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반도체 쪽에 매도를 하다 보니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하고 또다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되는 그런 악사이클이 좀 돌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어떤 그 화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반도체 정점 논란.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반도체 정점이냐 아니냐,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벌어진 그런 현상들을 놓고 그 짧은 기간을 조금 좀 전망을 해본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 내 우려감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고 있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정점 논란. 그 반도체 정점 논란은 그 반도체 산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반도체로부터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별 어떤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다시 한번의 어떤 그 고려 내지는 고찰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하락을 이야기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7월 FOMC 의사록 발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전까지는 사실상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FOMC 의사록 발표 시간인 2시, 현지 시간으로 2시 이후에 다소간 좀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그 11월 내진 12월 올해 안에 테이퍼링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장은 일단은 상당 부분 우려감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 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떤 그 논란 상당 부분 심화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델타 변이 확산이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준이다라면 이때까지 논의가 되어 왔었던 테이퍼링, 그리고 어찌 보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 시장의 어떤 또 다른 변동성 부분으로 오히려 시장의 우려감을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유동성 장세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시장의 판단, 시장의 변화, 사실상 같은 이슈를 놓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엇갈리는 시장의 방향성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 어떤 그 투자 관련된, 투자 의견과 관련된, 투자 센티멘트와 관련된 방향성에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정점 논란이 한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 이수연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장 내에 반도체 정점 우려감,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평가 내지는 전망 서서히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정점 논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감, 미리 선매도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그 순환 경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촉발된 부분이 과연 반도체 정점 우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상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반도체 정점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을 집중 매도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페드의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달러화의 강세,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지수시장에, 선물시장은 물론 현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떤 그 불을 붙이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그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업종을 집중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과연 외국인이 정말로 반도체 정점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업종만 팔았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 우리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거의 40%가 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가장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선 가장 쉽게 먼저 판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왜곡 현상일 수도 있다. 반도체 정점 논란이 과연 현실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가장 팔기 쉬웠던, 그리고 우리 시장 내 비중이 가장 높았던 그런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오히려 거꾸로 매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곡 현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 정점 논란을 시작한 IB는 모건 스탠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업종,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시장의 어떤 경계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리포트였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집중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반도체 정점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왜곡 현상은 아닌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들 투자 행태를 보시게 되면요. 신흥국은 팔고 있고 선진국은 사고 있는 신흥국 숏, 선진국 롱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을 팔고 있는데 신흥국의 대표 국가가 한국이고 특히나 한국에서 한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 업종을 많이 파는 것이 오히려 반도체 정점 논란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다라면 우리에게 반도체 업종을 또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을 한 달여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락을 하는 한국은행의 개입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 다시금 막아내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는 통화당국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급속하게 우리 펀더멘털보다 너무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지금 현재 환율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세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달러화의 강세를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선진국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편의성 그리고 신흥국 자금으로부터의 이탈을 더욱더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시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항상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 이후에 안정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안정화의 방향은 새로운 평형점을 만드는 그런 평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변동성이 급박하게 일어났습니다. 시장 내 조건, 환경이 변화했죠. 델타 변이 확산과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차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 부분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평형점을 향해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전체적인 수준, 그 평형점의 수준은 과거보다는 아마도 원달러 환율은 상당 부분 높은 자리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원화의 약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수출주에 유리하게 되는데 수출주의 대다수가 무엇이냐? 결국은 반도체와 통신이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오히려 외국인들에 의한 신흥국 매도가 반도체 정점 논란이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다소간 왜곡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거꾸로 우리에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지만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로의 전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우려감은 잔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는 지속되지 않을까. 소비와 고용과 물가 특히나 FOMC
계속해서 고용의 상당 부분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리고 어젯밤 밝혀진 FOMC 의사록, 여기서 고용이 최대 화두였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는 고용임에 틀림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주 저점 매수 전략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 일단 공급 병목 현상이 올 하반기 4, 4분기로 갈수록 이제는 재고 소진에 의해서 그 병목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급락 현상은 제한적일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대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익성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 정점은 정점이지만 그 정점이 길게 늘어지는 현상.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원화 약세 평형점 찾기. 여기에는 환율 수혜주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 외국인 수급 부분에서 본다라면 일단 과매도 구간에 지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 부분마저도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급상에서.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제일 중심점에 서 있는 이슈는 무엇이 될까? 반도체 정점 논란, 다소간 왜곡 현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오히려 정말로 찐 이슈는 환율 안정화 여부일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환율 방향성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환율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외국인들 수급의 움직임, 하지만 반면에 수출주들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원화, 방향성, 일단 당분간은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선진국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중국향 수출주보다는 선진국향, 미국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상당 부분 유효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가 반도체 수출주에 유리하다라고 밝혀주셨고요. 또 이 테이퍼링 우려에 대해서 집중해볼 부분은 고용지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고용지표나 다른 경제지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가 아니라 저희가 대응 작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출시, 그리고 테슬라의 AI 데이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애플의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등락이 요즘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 작전 세워볼까요? 예,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난밤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시장 내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요. 그게 세 가지 정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테이퍼링 이슈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각 사이클별 이제 그 기업 실적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델타 변이 확산 여부.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이 회복세로 들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W자 반등으로 다시금 W자의 어떤 그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냐. V 반등이 아니라 W자를 보이게 되는,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이슈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보단 이런 어떤 그 상황들, 이런 이미 알려진 이슈들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시장의 모멘텀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벤트별 종목장 전개가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제 9월 13일로 잠정적으로 시장 내에서 이제 그 신작 발표회가 아이폰 13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테슬라의 AI 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정도에 어떤 그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 논의 그리고 7월 의사록 발표하고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냐. 다만 경제 지표 여전히 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그 주택 착공이 다소 실망적이었고 주택 허가는 상당 부분 늘어나는 그런 모습.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을 놓고 경제 봉쇄냐 아니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통화 정책 내지는 경기 부양책의 지속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우호적이냐 아니면 시장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해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봉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작은 기업별 개별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전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핫한 부분. IT 쪽에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 애플의 신작 발표회 하반기에 3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9월 13일 아이폰 13 그리고 11월 중에 맥북의 신작 발표회와 아이패드의 신작 발표회 각각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AI 데이 지난 이제 그 오토노머스 데이에 이어서 그리고 배터리 데이에 이어서 올해는 AI 데이. 어떤 스토리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그들의 성과는 어떨지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종목장 전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변화, 조기 테이퍼링이랄지 아니면 변이 공포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움직임과 리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움직임,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런 그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업종별 차별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AI 데이와 맞물리게 되는 관련 테마, 4차 산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 정부 주도 산업에는요, 소부장이 있고요, 신재생이 있고, 전기차 5G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통점을 갖는 부분은 무엇인지. 전체 이슈에 주목하는 부분도 맞지만, 개별 이벤트에 주목하는 그런 시장의 전개 가능성.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보시고요. 이벤트 찾기, 이벤트 따라가기. 흔히들 펀드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런 단기 투자 전략도 상당 부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대응 작전에 대해서도 세워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잘 확인하시고 또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합물 반도체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예스티입니다. 전력 반도체 대표 주자로 가는 길이란 주제인데 이 예스티가 SIC 전력 반도체 국내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회사인 예스파워테크닉스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스티에 대한 자세한 종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RFHIC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스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4월 13일 그리고 7월 27일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그리고 18년도 8월 22일 NH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반도체 대표주자 또는 전력반도체 분야의 넘버원이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붙여주고 있는데요. 예스티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 개발과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기술력과 실력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보고서 기준 주요 매출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매출이 44%,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12%, 환경 안전 분야 쪽으로 25%, 부품 관련해서 6%, 그리고 기타로 13%의 매출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합물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스티라고 한다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으시지만 자회사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 쪽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SK에서 268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약 34%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스티의 대표이사 장복동 대표가 31.7% 정도 예스파워테크닉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SK가 이 예스파워테크닉스의 3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SIC라고 한다면 탄화, 규소, 전력반도체 설계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비상장사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SK가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스파워테크닉스는 이 SIC 전력반도체 설계 그리고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고 이제 막 공급을 하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2018년도 8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그때부터도 예스티는 이 전력 반도체라는 부분으로 각광을 좀 받았고 여기가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고 투자를 진행해 온 모습입니다. 전력 반도체 기업인 파워테크닉스 지분을 예스티가 32% 인수를 하면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테크닉스가 이제 예스파워테크닉스라고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파워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KERI 한국전기연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개발한 SIC 전력반도체 기술을 이전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태양광 인버터, 전기차 충전기, 백색 가전 등의 이 전력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겠다라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서 SIC, 탄화 규소 또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 고전류, 고내열, 더 가혹한 조건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이 반도체 분야에 가혹한 조건이 집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소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리콘 소재보다 우수한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로 부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꼽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술이 정체되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요일이죠. 업종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도 전력 반도체의 비중 그리고 중요도는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도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 반도체는 친환경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능, 고효율, 저발열, 소형화까지 이룰 수 있는 반도체 미래에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사용했을 경우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전력 효율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더 가혹한 조건들이 일상생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손실 없이 더 빠르게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 부속 모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이 부하를 현재 실리콘 기판에서는 감당해내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에 이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도요타에서도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 시장 규모는 여지없이 커지고 있다. 2018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결실을 맺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스 파워 테크닉스를 좀 더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는 탄화 규소 SiC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을 10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포항에 100mm 화합물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보했고요. 현재 150mm 생산 시설도 추가 구축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만의 H사와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예스 파워 테크닉스는 비상장사이고 예스티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로 일부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전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라고 하는 이 바이크 생산 기업이 대만의 H사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중국에 두고 있고 그리고 본사는 대만에 두고 있는 H사라고만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공개하기보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약 8천만 개의 SiC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에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 국내 넘버원 앞장서고 있고 최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꼽혀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유일의 SiC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웨이퍼는 크리사를 비롯한 해외에서 수입 의존도가 70%, 80%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이번 완성품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모습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SK에서 268억 원의 지분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ST 또는 예스 파워 테크닉스에서 GAN 질화 갈륨에 대해서 RFHIC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SK와 함께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보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는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좀 잡은 모습입니다. 전력 반도체 공급을 위한 라인업을 그렇게 된다면 SiC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와 GAN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까지 생산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력 반도체 공급을 위한 라인업을 완성하고 구축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스 파워 테크닉스의 2대 주주가 SK입니다.
SK 실트론과 협력관계 구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웨이퍼 수급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공통점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SK가 투자했고 SK 실트론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예스파워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RFHIC도 이 GAN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와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질화 갈륨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전자 이동성, 전력 효율 증가, 전력 손실 최소화, 그리고 높은 열 전도율, 고대역 주파수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점이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파 기지국에서도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5G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망이다, 스마트 팜이다, 스마트 팩토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통신과 전력에 집중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질화 갈륨은 탄화규소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또 장점입니다. 탄화규소보다 저렴한 실리콘,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기판과 범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탄화규소보다는 가격과 성능 면에서 모두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질화 갈륨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스티의 실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2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로는 327억 원, 영업이익은 40억 원 적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66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5억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실적 면에서는 일부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RFHIC는 실적 면으로도 우수했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 기업의 차이가 이 실적에서 조금 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스티를 중심으로 예스파워 테크닉스에서 RFHIC를 인수한다면, 또는 SK가 이 두 기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되는 두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루빨리 조금 더 성과와 두각을 나타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만 있다면 합병을 하든 인수를 하든 서로 협력 관계를 내든 지분 교환을 하든 세계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업을 기대를 하게 되는 RFHIC와 예스티, 그리고 예스티의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꾸준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ESG, 그리고 조금 국내에서는 시끄러웠던 반도체 업황까지 보면 이번 주까지 반도체와 ESG, 화합물 반도체 조금 그림이 완성돼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와 자세한 보고서 전문은 직접 검색해 보시거나 노란속 오픈 채팅방에 오셔도 함께 공유가 가능하고,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스파워 테크닉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스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SK와 어떻게 협약할지 모르는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도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 방송되는 이주현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이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 동신건설과 삼익 THK, CJ ENM 세 종목은 목표 가격을 도달했습니다. 각각 5만 원, 16,000원, 그리고 18만 원 도달에 성공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수익률, YJN 게임즈도 16.9%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태경 BK가 32.8%라는 높은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도달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손실률 조금 줄였습니다. 알렙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고 광주 신세계가 수익 조금 더 챙겨가면서 2%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두 종목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제일바이오고요.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8월 9일 그리고 8월 12일에 들여왔고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1.7%, 제일바이오는 마이너스 9%대로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마켓컬리가 이제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이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도 상승 시세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마켓컬리 지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상장이 아니라 이제 뉴욕 시장의 상장을 검토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상장한다, 뉴욕 시장에 상장한다 이야기들이 좀 분분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뉴욕 증시로 상장을 하는 걸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관사를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이슈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면 창투사들 기존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마켓컬리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창투사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엮여 있었어요. 크래프톤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마켓컬리 그다음에 옐로우 모바일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에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슈들을 좀 한동안 많이 받았었고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주가 상승률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상장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거나 상장이 임박해지는 경우에 주가가 한 차례 반등 정도는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DSC 인베스트먼트도 전저점 구간 살짝 이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가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태경 BK 같은 경우는 태경 케미칼이죠. 태경 케미칼도 마켓컬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콜드체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그런 이제 음식들을 재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음식류 재료들을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갑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태경 케미칼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한동안 이제 박스권을 이어갔던 그런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고점권에서 이렇다 할 거래량이 크게 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와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바닥권에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큰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오소프트는 이제 그 오아시스라는 그 새벽 배송 관련 기업이 있죠. 그 기업 때문에 이제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가 이제 미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오아시스에 대한 뭐 가치가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상향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런 새벽 배송을 하고 신선 관련된 배송을 한 업체 중에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아시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가 흐름 계속 견조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팜스코 역시 이제 뭐 마켓컬리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고 주가 역시 한동안 관련주들 상승할 때 좀 움직여줬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구간 잘 지지해주고 돌린다고 하면 고점 저항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제 고점권에서의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언제 돌릴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흥국 F&B 과일 주스랑 뭐 베이커리 이런 것들 저기 마켓컬리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도 좀 강하게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왔었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딱 장이 안 좋을 때 8월 달부터 해서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대 이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너무 크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전저점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뭐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시에는 지금 그 마켓컬리 관련주들 상승과 함께 시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상장 이슈가 물론 시장의 뭐 어떤 특정한 섹터라든지 특정한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켓컬리라는 이런 뭐 테마가 주목을 받게 될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어느 정도 짧은 시세를 노릴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관련주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사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마켓컬리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지만 그래도 마켓컬리 요번에 이제 한 300억 정도 CJ 대한통운에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상장하게 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일 때 CJ 대한통운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들을 이렇게 봐드렸는데요. 뭐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도 있고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이 마켓컬리가 이제 뉴욕 증시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후에 나오는 시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너무 큰 목표가를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에 또 300억가량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장 이후에 또 시세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 많이 세워드렸고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